안녕하세요. 조초현입니다. 1월 8일 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고 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오늘 이번 계절학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나누고 이 몇 가지 우리들의 약속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일방적인 강요가 뭐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우리들끼리 이 정도는 서로 약속을 하고 가는 게 수업을 진행하는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우리들의 약속이라는 부제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이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공지사항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비대면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평가는 절대 평가로 이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녹화 강의는 코로나 때 많이 했었는데 요 근래는 뭐 전부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이 말도 사실은 상당히 생소하고 생경한 말이죠.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비대면 녹화 강의를 통해서 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평가, 이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사실 교환을 제가 좀 망설였어요. 요거는 넣을까 지울까 하다가 넣었었는데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해요. 강의 전에 교환을 먼저 올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훑어보고 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요번은 이 계절학기에서는 이 교환은 올려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PPT 녹화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그리고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평가 방식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될 부분이긴 한데 이 수업 내용이 이 시험 범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번 학기 이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소 약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레포트와 또 여러분들이 이 수업 이 출석을 위주로 해서 이 평가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 졸업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한 분들이 대부분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가혹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겹겠죠. 뭐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절학기에서는 뭐 먼저 교환을 올려드린다거나 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은 되도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출석 평가의 기준은 역시 성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 결석할 때마다 점수는 낮아지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교섭부터는 무조건 F로 나가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교육부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뭐 졸업한 학생들이 또 졸업을 못하게 되는, 다시 학점을 따야 되는 아주 이상한 이 상황이 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출석만큼은 반드시 잘 출석, 뭐 최소한 사회 뭐세 번까지 빠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네 번부터는 무조건 F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섯 번 연속 빠지고 나서 왜 F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사실은 졸업을 앞두고 이 계절학기를 듣는, 뭐 졸업을 하셨어야지 대부분이 이제 계절학기를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제가 강의한, 저도 강의를 한 2, 30년 하다 보니까 별의 경험을 다 해봤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 사회이상 결석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학점을 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육부 감사에서 그게 들켜가지고 그 학생은 졸업을 못하게 되고 졸업이 취소되고 다시 재수강을 해야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실수한 거죠. 그거는 그 학생이 잘못한 건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절대 평가로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평가 방법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석기 시점에 레포트 성적 80점으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시험을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험 평가를 보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계절학기만큼은 출석 20점, 레포트 80점으로 점수를 드리되, 이제 합계 점수가 90점이 넘으면 A가 되고 80점 이상이면 B가 되고 그렇게 점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80점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레포트 과제는 LMS에만 업로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실은 이 교육부 감사가 생기면서 5년 동안의 성적 자료를 모두 이 강의 평가, 이 점수를 낸 강의를 한 사람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평가 기준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양이 쌓이면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종이 레포트로 받는 것은 보관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 LMS에는 반드시 업로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출석과 관련해서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었네요.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 컴퓨터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 반드시 PC나 아니면 노트북에서만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강의 진도율이 나가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태블릿 PC 혹은 맥북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혹은 스마트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경우에 이 출석이 뭐 출석 진도율이 이 뭐 0.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와이파이라는 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한번 불안정해지면 그냥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뭐 출석률이 뭐 0.4%, 0.1%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상태인 PC나 이 뭐라고 하죠? 노트북을 꼭 활용해 주십사. 그것을 통해서 수업을 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과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LMS에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이 레포트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제출 여부, 제가 시간은 조금 뒤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강의 시간이 1월 뒤에 있죠? 잠시만요. 예, 1월 19일 23시까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뭐 한 번 또 반복을 할 테니까요. 1월 19일 23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뭐 감점은 없고요. 만약에 시간이 지체되면 뭐 그렇다고 하루 이틀 늦은 거 가지고 하루 정도 늦은 거 가지고 제가 감점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반드시 19일까지 꼭 내주시고요. 이게 계절학기는 평가 기간, 이 점수를 제출하는 기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이 최소한 토요일까지는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성적을 드릴 수가 있다는 점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생각을 양념처럼 넣어서 이 감칠맛 나게 정리, 뭐 쉽게 얘기해서 요리가 되겠죠. 요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냥 순 요약만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인터넷이나 뭐 독서 감상문 그리고 뭐 출판사 서평 뭐 이런 거를 뭐 그냥 통으로 내시는 분들도 제법 많더군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점수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최소한 자신의 생각이 약간은 좀 들어가는 그러한 글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B가 나온다면 저한테 항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하튼 이 최소한 이 자신의 생각이 약간은 반영될 수 있도록 글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사항으로는 이 복붙해서 완성한 과제는 무조건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사해서 붙이기라면서요. 예, 요새 뭐 신조어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뭐 찾아보니까 이 복붙은 복사해서 붙이기 뭐 그렇게 돼 있더군요. 근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그냥 그야말로 복붙한 경우에는 뭐 그거는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간 과제도 있어요. 요약만 해주시는 그런 과제들이 있죠.
그런 경우엔 7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C 정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증가하는 게 복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죠? 0점이니까. 대신 자신의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간 까지도 이 70점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포트 배점이 80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출 기한은 2024년 1월 19일, 제가 잘못 썼네요. 1월 19일 23시까지고요. 반드시 기한을 없애주고 이 기한 이후에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5점 감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레포트를 안 내신 분들은 15점 감점을 드리도록 하죠. 뭐 복붙을 하느니 차라리 내지 않으시는 분이 더 편히 날 수도 있겠네요. 예, 읽을거리를 여러분들과 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슈퍼로드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길, 향신료길, 소금길, 황금길, 찻길,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에서 이 무역을 중요한 무역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우리보다 훨씬 이 과거의 사람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5가지 길을 소개한 책이고요. 이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교역망으로 묶은 이 비단길,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인도를 거쳐 지중해로 연결되는 향신료길, 요 근래 홍해에서 예멘 반군들의 이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홍해길이 막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역사가 있는 바닷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또 무역의 가장 원형적인 이 형태라 할 수 있는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소금길이 또 여러분들께 나름 인상적일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물물교환 형식으로 이 소금 교역이 이루어지죠. 소금은 생명체가 유지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교역한다는 것은 생명을 교역한다는 것과 말이 좀 오해 여지가 있네요. 같은 얘기죠. 아주 이 전형적인 이 낙타가 등장하고 이 사막 한가운데 이제 여러 모험이 펼쳐지는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황금과 향신료를 찾아 신대륙을 발견한 황금길, 마지막으로 서구 열강들이 세운 동인도 해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찻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생각을 맛깔스럽게 표현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쓰죠? 뭐 어떻게 쓰라는 거지? 머리 긁적긁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당황스럽긴 하겠죠. 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슈퍼로드의 책 전체 내용을 한 4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이 나도 여행 안내사가 돼서 책에 소개된 5가지 길 모두를 이 안내사가 된 입장에서 이 길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 예, 자신의 생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여행 안내사가 돼서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야, 여기서 말이야, 여기를 봐야지. 아니, 뭐,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에 왔을 때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뭐, 이러한,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묻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식의 글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시행하지 않고요. 이 레포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관련 문의와 관련해서는 제 메일과 휴대폰 전화, 뭐 개인정보긴 한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메일의 경우에는 이 NEW, 뭐 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숫자 0이에요. 제로. 이 히스토리 역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outlook.k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대폰 전화번호는 010-378-4565번입니다. 뭐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뭐 문자가 오든 카톡이 오든 전화가 오든 대응을 하겠는데요. 되도록이면 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이 전화를 해주십사, 이 문자와 카톡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새벽에도 오고요. 그래요. 뭐 혼자 살고 있으면 뭐 상관은 없는데, 뭐 처자식이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에 애들이 깨고 뭐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좀 전화를, 뭐 문자가 됐던 카톡이 됐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가급적 전화보다는 이 문자 또는 카톡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급한 경우에는 전화를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주차발 강의 주제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1월 8일 월요일,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과 우리들의 약속을 수업을 진행했고요. 뭐 만약에 수업과 관련해서 뭐 또 다른 의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에 이 메일과 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1월 9일 화요일에는 이 자유와 낭만의 나라 프랑스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예,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어떤 지리적 환경 속에 있고 어떤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리적 환경적 특징은 무엇이고 또 어디를 중점적으로 여행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월 10일 수요일에는 영국편, 이 젠틀맨 훌리건 차의 나라, 이 영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이란 표현은 틀린 말이고요. 잉글랜드라고 하는 게 맞죠. 이 영국은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아일랜드로 구성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의 이 통일의 주체는 이 잉글랜드가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영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잉글랜드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젠틀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신사라는 뜻이고요. 이 훌리건이라는 것은 이 축구장에서 이 난리법석 피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패한 경우에 그냥 지구가 멸망한 것처럼 막 절규를 하면서 난장판을 피는 그런 친구들을 영국에서는 훌리건이라고 해요. 사실 이 젠틀맨이란 말과 훌리건이란 말은 아주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공교롭게도 잉글랜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영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차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차와 관련된 얘기, 여기서 자동차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 마시나 차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 1월 11일 목요일에는 이 질서와 자유의 나라 독일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질서, 자유, 말은 좋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자유가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질서를 잡기란 상당히 어렵죠. 질서가 잡힌 곳에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공교롭게도 질서와 자유의 나라, 이 공동체 속에서는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이 개인 사생활 면에서는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나라가 이 독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지리, 역사, 이 문화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예, 다음으로 1월 12일 금요일 이른 첫 주 마지막 수업인데 특강 형식으로 다음 주에도 종강이긴 하지만 특강 형식으로 이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은 아니지만 이 특강으로 이 동물 재판과 동물원 흑역사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개를 몰고 가다가 개가 실수로 어린애를 물었어요. 그러면 요새는 개 주인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개가 이 사람을 문 개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동물이 이 반성도 하고 뉘치기도 하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중세사회에서는 이 동물들도 이성을 가지고 뉘우치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개는 어떻게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니 사실상 변호사도 없이 그냥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죠? 예, 이 변호사도 있어요. 이 동물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변호사가
뭐 요새는 이 동물 변호사가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동물 자체가 재판 대상이 되질 않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중세 사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세인들과 현대인들 사이에 동물을 보는 이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번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궁금하시죠? 아, 저 혼자 궁금한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동물원 흑역사도 수업을 하겠는데요. 이 동물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서울대공원 뭐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창경원 뭐 지금은 창경궁이죠. 뭐 거기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이 새창살에만 있었죠. 뭐 거기에 표범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과천 동물원으로 바뀌면서 그 방사형 울타리가 쳐지면서 이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동물원이라는 것은 이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뭐 거의 기원전 신석기 시대부터 동물원이 존재했다는 이 고고한 유물도 발견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러한 동물원들은 사실상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나타난 이 동물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대중교육 그리고 관람 뭐 이것을 위주로 한 이 근대식 동물원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동물원 안에 동물들만 갇혀 있었을까요? 우리 속에? 예, 이 19세기 이 동물원 안에는 이 사람도 갇혀 있었어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하튼 그런 그야말로 흑역사란 말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뭐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더군요. 어떻게 사람을 우리 속에 쳐놓고 그걸 또 좋다고 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가 그따위로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1월 15일 월요일 이탈리아 편으로 넘어갔어요. 이 이탈리아야말로 이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로마 이 전통과 그야말로 피자, 파스타 뭐 할 거 없이 이 맛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하고요. 1월 16일 화요일에는 축제의 나라 스페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서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축제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1년 365일 축제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축제 문화가 어떻게 이제 일반화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1월 17일 수요일에는 이 운하의 도시인 베네치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흔히들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라고 하죠. 이 교통수단 역시 이 배고요. 이 사실상 자동차 도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베네치아라는 곳은 사실상 이 콘스탄티노플과의 이 무역을 통해서 이 중세 시기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에 이 서유럽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가 되기도 하죠. 경제 이 규모상 그렇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사실상 그 실크로드의 서쪽 종점이죠. 그래서 동양의 모든 물품들, 뭐 비단, 향료, 도자기, 뭐 모든 이 보석들까지 이 모든 것이 집적이 되고요. 이 동로마 사람들이 직접 이 교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서유럽 사람들과 교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베네치아나 제노바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주고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이 중개무역을 시키는 구조로 이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베네치아가 이 서구의 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상당히 뭐 1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사실상 베네치아라는 곳은 아주 조그마한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고 또 발전하게 됩니다. 1월 18일 목요일을 이 파리로 가서요. 이 파리는 중세와 근대와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시가지 형태가 뭐 특정지역이긴 하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마레지구라고 해서 그쪽은 옛날 이 중세 시기에 귀족들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뭐 그런 곳 그리고 그쪽은 또 장인지구이기도 해요. 특산품들 있죠. 그러한 것들을 파는 곳이고 그런가 하면 라데프랑스라고 해서 파리 동북쪽 외곽에 위치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현대식 건물들만 즐비해요. 왜냐하면 그쪽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군에 의해서 폭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쪽이 초토화돼 버리죠. 뭐 보고날 뭐 그게 없어져요. 그냥 거의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그런 데 보시면 이스라엘 가자지구 뭐 이런 데 보시면 폐허가 된 모습을 가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뭐 그 정도로 파괴됐다고 보시면 되고 뭐 복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현대식 건물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예, 이러한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이 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세계 박람회 때 뭐 요번에 부산 세계 엑스포가 유치 실패했죠. 1890년대에 이제 파리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게 에펠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만들어질 때 이 문화예술계에서 반발이 아주 심했죠. 아니 이 고풍스러운 도시에 웬 철근 아유 저 흉측해라 막 이런 식의 비난 여론이 아주 들불처럼 일어났었죠. 하지만 이제 프랑스가 산업화에 성공한 기념으로 이제 세계박람회를 열다 보니까 이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철이죠. 재련, 뭐 이러한 것들이 산업혁명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철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펠탑이라고. 1월 19일 마지막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강을 하게 됐는데 인간 스파르타쿠스와 호국 영웅 거위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상하네요. 스파르타쿠스가 인간 아니에요? 근데 뭘 인간 스파르타쿠스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죠. 예.
하지만 노예이지만 인간 스파르타쿠스로 불리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노예이긴 했는데요. 뭐 여하튼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인간이죠. 예,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하면 노예가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스파르타쿠스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여러분들 여기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후국영웅 거위라. 후국영웅 하면 뭐 이순신 장군, 뭐 그런 장군, 을지문덕 장군, 뭐 강감찬 장군, 뭐 이 정도 급은 돼야지. 아니 이게 무슨 거위가 무슨 후국영웅이 되지? 이게 어법이 안 맞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고대 로마라는 국가가 이제 좁은 로마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점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로마 그러면 황제 때, 로마 황제 시기, 황제정 시기에 이 고대 이 로마 제국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는 에투르리아의 식민지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식민지 백성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예, 이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식민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이었던 귀족 세력들이 이 독립에 성공시키죠. 그렇게 하면서 이 귀족들이 소위 말하는 원로원이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와 관련된 영화들 작품들을 보시다 보면 소설책들을 읽다 보면 아니 원로원이시면 뭐 저렇게 막강하죠? 쟤네들은 뭐 무슨 빽이 있어서 저래?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독립운동의 이 세력의 후예라는 이 자긍심을 인한 이 집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뭐 이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뭐 그거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게 뭐 심지어는 외적의 침입으로 이 도성인 로마가 이 불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거위들이에요. 이 거위가 어떻게 호국영웅이 된다는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 로마에 가보시면 가도행렬이 있을 때 제일 앞장서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거위, 이 살아있는 거위들이 맨 앞에 서게 돼요. 왜냐하면 호국영웅들이기 때문이죠. 참 웃기는 얘기지만 여하튼 이 거위는 이 로마인들에게 이 나라를 지켜준 공화정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들이라고 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도행렬 축제, 모든 가도행렬에 이 성도 있게 됩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초반부터 여러분들 너무 장시간 동안 수업 듣게 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이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메일 주소랑